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10년은 아버지 쪽에서 지냈고 10년은 어머니 쪽에서 지냈죠. 이후 저는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성인이 됐으니 이제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같이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그래도 제가 걱정이 되시는지 양부모님은 용돈을 조금씩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저의 가족 상황을 고백한 이유는 제 꿈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저는 늘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제 꿈이었죠. 따뜻한 집밥이 차려져 있는 식탁, 그리고 식구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독립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하늘 아래에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 너무 슬프더군요. 혼자 지내는 건 똑같은데 제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외로웠죠. 저의 든든한 기둥 하나가 뽑혀진 느낌이랄까요. 이제 제 곁에는 아버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정은 더 복잡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셔서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으니까요.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다 컸으니까요. 어른들이 결혼해서 헤어지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있었죠. 동생이 생겼으니 아버지는 이제 저한테 연락도 거의 안 하셨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거였지만 제 입장에서는 서운하더군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새로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에 더 충실하셔야 했기에 저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독립한 지 5년여 만인 25살에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녀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음식을 무지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딱 원하던 이상형이었던 것이죠. 평범한 가족 밥상인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끓여주는데 가슴이 막 뛰더군요. 뭔가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맛있었으니까요. 평범한데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에 늘 꿈꾸던 여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문득 그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죠. 내가 그동안 허기진 삶을 살았다는 걸 말이죠.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집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맞벌이셨고 돈도 잘 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든 사주셨죠. 집에는 게임기가 많았고 그 당시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가구들이 제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면 집은 늘 텅텅 비어 있었죠. 먹을 거라곤 컵라면 뿐이었고요. 어머니는 늘 바쁘셨기에 외식을 즐겨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다 이해했지만 어쩔 땐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지만 그게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 실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면서도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 같았던 그녀였기에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어린 시절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좋은 기억으로 바꿔나가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알고 봤더니 장모님은 요리 연구가라고 할 만큼 수준급 요리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요리책도 여러 권 내셨더군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얼굴이 알려진 상태셨습니다. 요리학원에는 수강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솜씨를 닮아서 요리를 잘하는 것 같더군요. 아내는 그런 장모님의 요리 연구원을 물려받을 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욕심을 내서 요리 연구를 했죠.
그렇다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연구원을 물려받을 수 있을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내에겐 아내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죠. 둘은 경쟁자이기도 했고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딸들을 아주 사랑하셨고 예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솜씨를 물려받을 딸들이었기에 더 적극적으로 요리를 전수하셨던 것이겠죠. 그런 다복하고 화목한 분위기는 장모님 댁에 갈 때마다 느낄 수 있었답니다.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형님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저희는 무려 2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형님은 차영하고 10살이나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친구처럼 저를 편하게 해주시더군요. 가끔 술을 한잔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나중에 넷이서 식당을 내자고 약속을 하기도 했죠. 그럴 정도로 저희 넷은 친해졌고 그런 저희를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뿌듯하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죠. 저희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처형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셨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장모님은 다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장인어른이 운전을 하셨고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멀쩡하셨는데 대부분 장거리 갈 때에는 장인어른이 운전을 하시는 편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장모님이 운전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 점이 좀 의아했습니다. 굳이 장모님이 운전을 하셨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장인어른이 졸리다면서 바꾸자고 하셨다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본인은 저렇게 멀쩡해? 조수석에 탄 사람이 죽을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말이야. 어휴, 두 양반이 평소에도 자주 티격태격 하던데 혹시 보험금이나 불륜 같은 거랑 연관된 건 아니겠지? 아유 설마. 아무리 그래도 저진 여사님은 그럴 사람 아니야. 아 맞다. 예전에 둘이 이혼한다 만다 한 적은 있었지. 바람을 폈다 했나?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 일인데 설마 그런 일 때문에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겠어? 그거야 모르지.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모르지. 어디 대출받은 게 많거나 할 수도 있잖아. 요리원 운영도 시원찮다면서. 어휴, 그냥 느낌이 싸하네. 나는 이제부터 옆에 내가 운전하는 차는 다시는 안 탈 거야.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걸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고라고 하질 않나 불륜 얘기에 돈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저 사람들은 정말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실상하고는 전혀 달랐으니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사이가 너무 좋아서 탈이었죠. 그러니 그날도 장모님 강의가 외곽지에서 있었고 장인어른이 데려다 주신다면서 따라 나섰던 것이었으니까요. 워낙 붙어 지내는 걸 봤기 때문인지 10년 전에 장인어른이 바람을 폈었다는 얘기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리원 운영이 힘들다뇨. 못해도 웬만한 직장인 대기업 연봉의 대여섯 배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장례식장에 와준 어르신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처형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형님이 운전을 했는데 형님은 멀쩡했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처형만 죽은 것입니다. 아, 저희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가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믿기지 않더군요. 왜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 건지. 처형과 같이 술 한잔 마시던 추억, 아내와 요리 대결하듯이 차려주었던 맛있는 음식들, 넷이 식당을 내자고 약속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아내와 형님, 장모님은 장례식장에서도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이런 슬픔이 우리 가족에게 불어닥치다니. 이건 감내하기 힘든 큰 슬픔이었죠. 그런데 이런 저희의 슬픔과는 별도로 주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죽었을 때에는 두루뭉실하고 뭐먹하더라 라는 식의 추측이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하고 수법이 똑같다잖아. 이상해. 어떻게 운전을 하길래 운전한 사람은 멀쩡하고 조수석에 탄 사람만 죽냐고.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두 번씩이나 일어날 수 있어? 한 번은 우연이라고 해도 두 번째는 우연이 아니란 얘기라고. 나는 처음부터 둘 사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고 그런 사이래 둘이. 그러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장모하고 사이하고 이게 다 무슨 망측한 일이야. 둘이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난대. 저는 장례식장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해괴망측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이 집 사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워낙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수군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모님하고 사이하고 뭐 무슨 사이요?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모님하고 형님하고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여기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예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얼른 여기서 나가주세요. 아셨어요? 그리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소문 퍼뜨렸다간 명예훼손 소송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그 주둥아리 단속 좀 하세요. 저는 그 아저씨들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기가 막혔죠. 멀리서 식당 일을 돕던 아내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놀라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안 그래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겨서 너무 힘든데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이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저는 그 두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난 뒤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눈치를 보더니 고기를 내오더군요. 저희 아내는 너무 울어서 눈이 띵띵 부어 있었죠. 그러니 그 앞에서 아까 그 남자들이 하고 간 이상한 얘기들을 전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주잔에 소주를 부어서 혼자 마셨습니다. 아무한테도 아까 들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죠. 장모님과 형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측이었습니다. 둘이 나이 차는 10살 정도밖에 안 나는 건 사실이었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워낙 사이가 좋았고 형님네 부부도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누가 바람을 피웠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장례식을 힘겹게 마무리하고 며칠 뒤 저희는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침묵만이 흘렀죠. 장인어른이 없는 집은 너무나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처형없이 형님 혼자 기운 없이 앉아있는 걸 보니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가 처가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고 말이죠. 엄마, 우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그래야 밥이라도 드시지. 이러다가 엄마 쓰러질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왕에 이렇게 된 거 형부도 들어와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언니도 없는데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말이에요. 어때요? 글쎄, 나는 니들이 들어와서 사는 건 괜찮은데 김서방이 들어오는 건 반대야. 왜냐면 김서방 아직 젊은데 새장가 갈 수도 있고 말이야.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하긴 엄마 말이 맞네. 만약 형부가 저희 언니 말고 다른 분하고 결혼하시면 좀 서운하긴 해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저희도 꼭 불러주세요. 죄송해요.
형부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말한 것 같아요. 아내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언니가 죽은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물며 형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언니의 빈자리를 메운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울컥했겠죠. 가만히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던 형님도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아유, 이젠 저를 내치시려는 거예요? 제가 여자라도 생기길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처가댁을 제 가족들보다 더 가깝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살아요. 알았죠? 형님의 말에 장모님과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뭉클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말 나온 김에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처가댁은 지하 1층, 지상 1층 집으로 방이 4개와 지하 창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리모델링도 했죠. 어두웠던 분위기도 최대한 밝게 만들려고 조명도 밝게 교체했고요. 그리곤 각 방의 옷장과 침대들도 새로 들였습니다. 그건 장모님이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죠. 자신을 생각해주는 딸과 사이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한사코 가구들을 새 걸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방도 4개였으니 다 같이 살기에도 넉넉했습니다. 큰 방은 당연히 장모님이 쓰셨고 그 다음 큰 방에는 저희 부부가 묵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는 형님이 들어가기로 했죠. 형님과 장모님이 바로 옆방이어서 불편하실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방 하나에는 각종 짐들을 넣어놓았습니다. 언뜻 들으니 이번 리모델링 할 때 지하도 새로 벽지도 하고 화장실도 고쳤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장인어른의 서재였는데 그 안에 있던 책들과 물건들도 다 헌책방에 처분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긴 장모님이 침입방으로 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침입방에 뭐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평생 요리만 하셨던 분이셔서 당연히 그런 쪽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에도 지하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이 열쇠를 쥐고 안 열어준다고 말이죠. 그러니 그 안은 저한테는 조금 비밀스러운 느낌이 드는 방이 되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희는 다 같이 밤에 맥주를 마셨습니다. 장모님은 더우셨는지 민소매 티셔츠를 입으셨고 형님도 편하게 반바지 차림이었죠. 저희 아내도 형님과 워낙 격이 없게 지내서 그런지 짧은 반바지와 몸에 착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같이 산 첫날이었는데 이렇게 편하고 격이 없게 될 줄이야. 맥주를 마실 때에도 장모님은 마치 친구처럼 말을 편하게 하셨고 저도 그런 분위기에 녹아들었죠. 어쩌면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처형이 갑작스럽게 하늘로 떠나서 한동안은 너무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오늘만큼은 다들 밝아 보이셨죠.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살다 보면 그동안의 슬픔도 조금씩 옅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장모님의 얼굴이 빨갰는데 형님이 장모님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냐면 장인어른이 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아까 본 장면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봤어? 형님이 장모님 얼굴을 막 만졌잖아. 좀 이상하지 않았어? 자기는 괜찮아? 우리 집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나는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어떻게 장모님 얼굴을 막 만지지? 당신도 내가 당신 얼굴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 그치? 그랬어? 나는 못 봤는데? 둘이 취해서 그런가? 원래 형부가 엄마를 많이 챙기지.
그리고 그건 우리 아빠가 얼굴 만져주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닐까? 암튼 나는 모르겠어. 형부가 평소에도 언니 얼굴도 자주 만졌거든. 우리 있을 때에도 허리에 손 두르고 탁 붙어 있곤 했으니까. 저는 그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찌됐든 이 집만의 분위기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웠는데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만 예민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이후 저에겐 이상한 장면들이 자꾸 목격이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형님이 유독 친하게 붙어 다닌달까요? 둘이 스킨십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가까운 마트를 갈 때에도 둘이 꼭 같이 나갔고 식당을 가서도 꼭 둘이 옆에 앉았죠. 물론 저희 부부 때문에 두 분이서 앉을 수밖에 없긴 한데 자꾸 보다 보니 둘 사이의 의자도 너무 가까운 것 같고 아무래도 장모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했던 그 얘기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절대 그런 사이 아닐 거라고 호통을 쳤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두 분이서 유독 친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이해가 안 될까요? 같이 마트에 가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의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죠. 그날은 원래 살던 집에서 꺼내오지 못한 마지막 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내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그냥 빈 채로 놔두긴 아까워서 월세라도 드리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물론 그 전에 그 안에 있던 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건 지하였습니다. 장모님 취미방으로만 쓰기엔 굉장히 크고 넓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지하의 구석에라도 우리 짐들을 가져다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그 지하에 뭐라도 숨겨놓은 사람처럼 절대 열어주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사정을 얘기하면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많은 물건을 버릴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무작정 지하로 내려가서 그 안에 물건들이 꽉 차 있는지 아니면 빈 공간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려고 창문으로 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이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핸드폰 조명을 켜서 그 안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그 안이 온통 빨간색 조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그 빨간색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서는 빨간색을 쓰지 않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취미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은밀하고 비밀이 많게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장모님이 그동안 지하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나 보다 하고 의심이 들더군요. 보여주면 민망한 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저의 상상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눈앞에 빨간 것들이 보이니까 자꾸 해서는 안 되는 상상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하를 확인한 그날 기분이 찝찝해서 형님하고만 단둘이 맥주를 마실 생각으로 형님 방으로 가봤습니다. 분명 집에 계셨었는데 어딜 가셨는지 안 보이시더군요. 그 순간 이상한 촉이었고 저는 장모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아까까지 방에 계셨던 장모님도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더군요. 어딜 간다면 나간다고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도 없으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도 없었죠. 저는 그제야 장모님의 은밀한 취미를 확인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다 떨리더군요. 그러니까 장모님 방에서는 은밀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아내 몰래 집에 마스터키를 찾았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하로 내려가서 열쇠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문이 스르르 열리더군요. 방 안에는 예전에 쓰시던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행여나 제가 못 볼 꼴을 볼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경계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한 비릿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죠. 기운이 세서 등에 소름이 돋더군요. 취미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음침했으니까요. 그러다 침대 옆에 놓인 휴지통에서 저는 구역질이 나는 걸 찾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끈적끈적한 휴지 뭉치들이었죠. 그걸 발견하고 나니 그동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둘만의 은밀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더군요. 그러니 끈적끈적해 보이는 화장지들이 있었던 걸 테니까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야 이곳이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형님하고 장모님이 지하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두 분의 얼굴 표정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무언가를 들켰다는 듯한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이게 다 뭔가요? 장모님, 여기가 무슨 취미방인 거예요? 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도대체 여기서 두 분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두 분 사이가 이상하다고 수군대도 저는 끝까지 두 분을 믿었었는데 이게 다 뭐냐고요? 이 빨간색 조명과 화장지. 저는 말을 하다 보니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건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럽더군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제 말을 들으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저는 그때 심장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자네한테는 말하고 싶었는데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자네하고 처제한테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네. 형님,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지금 너무 믿기지 않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어쩜 두 분이서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설마 정말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처형하고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신 거예요? 정말 끔찍해요. 저는 정말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밖에 나지 않았고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했는진 모르겠지만 장인어른과 처형이 죽었기 때문에 혼자 된 마당이니 서로 연분이 난 건지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래도 장모님과 사이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이게 아무리 가능하다고 해도 제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곤 한 번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서는 형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 제 얼굴을 쳐다보시더군요. 아니, 뭐? 자네 지금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하고 와이프하고 내가 죽였다고? 지금 그게 다 무슨 말인가? 장모님하고 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지금 뭘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참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처제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한 건 장모님한테 요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야. 요리 연구를 하시니까 어떻게든 배워서 아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려고 하는 거라고. 평소에도 아내는 요리 연구를 하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처제도 어머니 연구소를 물려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서로 알게 모르게 경쟁을 했으니까. 그래서 처제한테 아무 말도 못한 거야. 내가 어머니한테 요리 배운다고 하면 괜히 그렇지 않은가. 하물며 나는 사위인데 그래서 말 못하고 비밀로 한 거야. 아유 참, 근데 뭐? 장모님하고 내가 무슨 사이라고? 참네,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 괘씸하구만. 형님은 말을 하다가 담배를 꺼내 피우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아니, 왜 빨간색 조명하고 커튼들은 뭐예요? 여기서 요리를 배운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네? 형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는 그래도 믿기지 않아서 형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형님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형님이 커튼을 하나둘 젖혔고 그제야 그 안에 있던 대형 냉장고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육고기 해체라도 배워서 정육점이라도 낼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형님은 냉장고 문까지 열어서 그 안을 다 보여주기까지 했죠. 그 안에 정말 돼지들이 고리에 걸려 있더군요. 아유, 형님, 진작에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시지. 이게 다 무슨 망신이에요? 아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장모님하고 형님하고 자꾸 밤에 사라지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와보니 빨간색 조명까지 있고, 아유, 이제야 제가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괜히 죄송스럽고 민망해서 허허허 웃음이 새어나오더군요. 어휴, 그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싶더군요.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우리 장모님하고 형님을 의심하다니. 저희는 그날 다 같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잠깐 남들이 하는 말에 저도 모르게 혹하고 있었나 봐요. 장모님하고 형님한테 너무 죄송스럽더군요. 그리곤 그날 형님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처형이 못다 이룬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제가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아내도 뭔가 마음이 뭉클했는지 우리 다 같이 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자고 제안하더군요. 그러니까 정말 넷이서 똘똘 뭉쳐서 건물을 짓고 1층에는 형님이 정육점, 2층은 아내가 샤브샤브 식당을, 3층엔 장모님이 요리연구실과 학원을 운영하는 걸로 말이죠. 그곳의 총 매니저는 제가 맡기로 했답니다. 술을 마시면서 한 약속이었지만 그런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더군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가족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남들 말만 듣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